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 4년 차, 신혼도 아니고 신혼이기도 한 애매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중매로 만났어요. 요즘 세상에 중매로 만났냐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는데 사실 결혼 생각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쓰러지면서 병원에서 위험할 수 있다, 어떻다, 급박하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길어야 3개월, 6개월 일하는데 마음이 너무 조급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엄청 가정적이신 분이라서 가족이 최고, 가족이 제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아빠에게 저희 세 자매의 결혼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고맙게도 위에 두 언니는 좋은 형부 만나서 일찍 결혼을 했어요. 조카도 남자 조카, 여자 조카 골고루 낳아서 다복하게 살고 형부들도 아빠에게 정말 친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잘합니다. 아들 없는 집에 두 아들 입양 왔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명절이면 복닥거리면서도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광경을 보며 저희 아빠 가장 행복해 하시는데 제가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언니들이 워낙 제 몫을 잘해줘서 부담이 덜했는지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이 없던 저도 아빠가 쓰러지시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선을 봤습니다. 상대 남자는 저보다 1살 아래였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가업인 갈비집을 물려받겠다고 그만둔 지 3년 차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만약에 잘 되신다 하더라도 갈비집에서 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래도 가업인데. 각자의 삶이 있는데 굳이 자기 일 포기하면서 할 거 없죠. 지금 일 좋아하신다면서요. 계속하는 게 저도 좋아요. 사실 그 말에 호감이 갔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결혼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 직업 때문이었어요. 저는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얌전히 도면을 그리는 일이 아니라 건축 설비, 기술자와 안전관리 감독관을 겸한 시공관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건축 설계사로 시작을 했다가 차츰 안전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소방 관련 자격증까지 따고 나니 제가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현장에서 여자가 건축 설계, 설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하시는 분들과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해야 하고 회식 자리에서 술도 엄청 마시고요. 가끔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기싸움도 해야 하고 여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현장의 그 불끈불끈한 열기가 너무 좋아요.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나서 저랑 본지 오래된 현장 감독님들은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가끔 젊은 남자들이 저한테 대들거나 무시하면 먼저 나서서 혼쭐을 내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제 직업 환경을 이해해주는 남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는 결혼에 대한 마음을 많이 접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아프다고 어쩌면 제 결혼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상황이 벌어지니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일사천리로 결혼 진행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저 평생 가게 일에 매진해 오신 분들이었고 별로 까다롭거나 하신 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결혼을 서둘러서 몇 번 만나지 못해 그렇게 느낀 거기도 했죠. 번갯불에 콩 봇듯 결혼을 한 이유가 사실 아빠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아빠가 정말 좋으셨나 봅니다.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빠르게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 결심을 할 때만 해도 식사도 못하시고 수액으로만 연명하시는 수준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입맛을 찾고 움직이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가끔 삶의 의지가 생기면 이럴 때가 있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 크게 나쁜 건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노환으로 인한 질병들이었는데 잘 관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뻤죠. 한편으로는 제 결혼이 그렇게까지 아빠한테는 간절한 소원이었구나 싶기도 했고요. 여튼 시작은 아빠 때문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기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시부모님과 남편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가 저와 너무 방향이 달랐어요. 사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건축을 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초부터 정석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게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그냥 모르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니까 대충 넘어가자는 태도가 건축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신의 건강이 기본인데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댁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건 재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갈비집은 고기를 파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고기가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장에서 꽝꽝 얼다 못해 거의 형체가 흐물거리는 그런 고기만 골라서 사오십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랐죠. 그런데 시어머니 말이 더 황당하더라고요. 양념해서 끓이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굽는 고기 아니고 찜이니까 대충 뼈 몇 개 더 넣으면 거기서 나온 고기겠거니 한다.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렇게 끓이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가져다가 양념을 해서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육점에서 가지고 온 갈비뼈를 같이 넣고 끓였던 겁니다. 양념이라고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무른 양파, 누런 잎이 대부분인 대파, 너무 오래되고 얼어서 노란빛이 거의 황토빛이 된 마늘이 주재료였어요. 보통 음식점 주인들은 자기 자식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요리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제 시부모님들은 절대 당신들이 만든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외식 아니면 집에서 해 드셔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가장 기함을 한 건 갈비찜에 한번 들어갔던 뼈를 다시 쓰는 거였어요. 이건 거의 범죄다. 신고당하면 큰일 난다고 했더니 저희 시아버지가 글쎄 이러시는 거 있죠. 아이, 사람들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국물에만 담궈졌던 거 푹 삶아서 깨끗하게 소독하고 넣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너 일본 가봐라. 걔네는 100년도 넘은 소스 끓이는 솥 닦지도 않고 쓰는데 그게 전통이라고 더 비싸다. 이 뼈가 몇 번씩 국물을 머금어서 찐맛을 내게 해주는 거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만큼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뼈를 다시 쓰는지 반찬을 재활용하는지까지는 몰라도 맛은 알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지난 여름이었어요. 여름에는 갈비찜 장사가 안 되니까 냉면을 같이 했거든요. 직접 수제로 면을 볶고 육수를 만들어서 해도 모자랄 판에 시판 냉동 육수에 면을 사다가 쓰시더라고요. 문제는 그 냉동 육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거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시부모님은 어차피 얼어 있는 건데 유통기한이 무슨 상관이냐며 싼 값에 육수를 가져오셨고 그걸로 만든 냉면을 먹고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던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럴 때는 또 재빠르셔서 구청에서 검사 나오기 전에 육수 싹 치우고 재료도 깔끔한 걸로 구비하고 청소하고 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속에서 정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가족이라고 그냥 넘어가자니 이건 양심에 찔려서 살 수가 없고, 그렇다고 신고하자니 소송에 이혼까지 해야 할 것 같고 정말 속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한테 어이없는 불똥까지 튀었습니다. 평생을 쓰레기 같은 재료로 음식을 하다 구청에서 검사 나온다고 식재료를 그래도 먹을 만한 것들을 싹 들였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재료 산 값이 아까운데 손님들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갔으니 그 재료값을 충당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진짜 어이없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 달에 너희 회사 회식 우리 식당에서 해라. 저 재료 아까워서 어떡하니? 너희 한번 회식하면 장정 남자들이 한 20명 먹는다며. 저거 싹 치울 수 있겠어. 내가 제대로 된 재료로 음식 해준다니까. 무조건 회식은 여기로 데리고 와. 와, 그런 방법이 있었네. 엄마는 역시 머리가 좋아. 그래, 자기야. 안 그래도 나 좀 서운하던 참이었거든. 아니, 어떻게 걸어서 15분 거리에 시댁 식당이 있는데 점심 한 번을 안 데리고 오나 싶었다. 내 마누라 너무 청렴결백하셔서 이렇게 선을 긋나 싶고, 이참에 내 얼굴도 좀 세워줘라. 아니, 며느리가 그래도 회사 다니며 나름 팀장으로 일하는데 부모님 식당 한 번을 안 써주는 게 좀 그렇잖아. 오히려 식당으로 데리고 오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쏘는 거라면 모를까. 회사 돈으로 내가 개인 사리사욕 채우는 것 같잖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이 입을 대빨 내밀고 뚱하게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절 불러다 앉혀놓고 진짜 온갖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더 어른스럽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이기적이다부터 시작해서 대체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싶은 말도 많았어요. 솔직히 네가 그 남자들이랑 평범하고 거리낄 것 없는 관계면 이렇게까지 안 데려오겠니? 너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 어머니, 지금 회식을 여기로 안 잡았다고 저를 불륜녀 취급하시는 거예요? 취급인지 사실인지 알게 뭐니? 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네가 뭐 하나라도 도움 준 게 있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렇게 사업하는 집에 시집 오면 가게자리라도 하나 넓혀준다는데, 아휴, 내가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게 그런 거 안 따지는 인격이라 그렇지. 너 양심 좀 있어봐라. 뭐 큰 거 원하니? 막말로 좋은 재료 들어왔을 때 며느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 밥 한번 먹이자 싶은 건데, 뭐? 사리사욕? 허이고, 아주 청렴결백 선비납셨네. 너 그러다 아주 정치판 나서겠다. 야, 요즘 세상에 너처럼 깨끗하고 올바른 척하는 거 그것도 위선이야. 진짜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대체 내가 여기서 이 말을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싶었죠. 그래도 끝까지 안 해보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까지 가세해서 셋이서 공격을 해대니 미치겠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말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뭐 회사에서 싫다고 했다라고 할 짬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가 회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인사팀에서 당황해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기획 2팀 이번 주 회식 확정 알림 전화가 지금 여기로 와서요. 총 25명 갈비찜 예약 팀장님이 하신 거 맞아요? 세상에 너무 어이가 없고 창피하더라고요. 결국 직원들이 상황을 알게 되고 다들 별 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냥 가자고 하는 거 있죠. 제 마음은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식 당일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들 일단 음식이 맛이 없으니 떨떠름해하는 것이 보이고 저는 그저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다들 술을 마셨죠. 그런데 저희 건축하는 사람들 술이 셉니다. 저도 남편한테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주량이 소주 6병인데 저 정도면 그냥 평균일 정도예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도 거의 취할 일은 없습니다. 즉, 술병이 100병이 쌓였어도 다들 제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세상에 술병을 30병 넘게 슬그머니 빈 걸 끼워 넣어 계산을 하려다 걸린 거 있죠. 제 바로 위 사수가 그런 거 아주 귀신 같거든요. 딱 계산서 받아보고 갸우뚱하더니 테이블로 걸어가서 병을 확인하는데 순간 제 등골이 다 서늘했습니다. 남편을 봤더니 살짝 당황한 얼굴로 멀뚱히 서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안 먹은 술이 30병, 계산 같이 되었는데요? 알고 하셨나요? 그 자리에서 실수했다, 잘못했다 했으면 아마 그분도 일을 크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벅벅 우기면서 술 취해서 먹은 술도 못 센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요? 술병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새로 딴 거 아닌 오래된 거 싹 골라내고 경찰 부르겠다고 버럭하니 그제야 실수했다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벼락이라도 떨어져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날 저 진짜 남편이랑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보통 그런 게 관례래요. 다들 어차피 아는 집 매상 올려주는 거면 법인카드로 그 정도 눈 감아주는 게 관례인데 제 사수가 쪼잔하고 빡빡하게 굴었다며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이건 사기라고 가족이고 뭐고 경찰한테 시시비비 가리자고 했죠. 경찰 얘기 나오고 저도 참지 않으니 그제야 꼬리 내리고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저 회사에 진짜 낯이 서지 않아서 며칠 뒤에 떡 돌리며 일일이 사과했습니다. 다들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제 잘못은 아니라고 해줬지만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남편과 냉전을 하고 거의 몇 달은 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도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말도 섞기 싫었고 일도 바빠졌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큰 아파트 단지 하나를 수주받아서 거의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느라 집에도 잘 못 들어오기도 했고요. 가게는 손님도 없이 다 죽어가는가 싶더니 어디서 돈이 났는지 리뉴얼을 한번 싹 했습니다. 돈 못 번다, 돈 없다 하면서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더니 그래도 장사해서 돈을 좀 만지기는 했나 보다 했죠. 갈비찜 집에서 한정식 집으로 바꾸고 점심에는 한식 뷔페를 운영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장사가 잘 될 리는 만무했습니다. 개업발이라고 하죠. 처음 개업해서 전단지 뿌리고 쿠폰 뿌리고 할 때는 아마 손님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한번 먹은 사람이 다시는 안 오고 저 집 별로라는 소문이 돌고 나니 딱 보름 지나니 다시 팔이 날리더라고요. 매장 장사가 안 되는데 배달이라고 잘 되겠어요? 요즘 세상에 배달 안 하면 안 된다고 한식 메뉴를 도시락으로 꾸려서 배달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평점이 2점대였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래도 3점대는 넘는데 정말 혹평 일색에 고객들이 다 악플만 남기니 장사가 될 리가 있나요? 처음엔 리뉴얼하고는 희희낙낙하던 남편과 시부모 얼굴이 점점 풀 죽어가는 게 시시각각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도 사실 쓰지 않았어요. 진짜 뭐가 아쉬웠는지 저한테 쭈뼛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길래 싹 잘라버렸거든요. 아이고,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 뷔페 한번 먹으러 와. 갈비찜 아니라 한식인데. 우리 회사 사람들 여기 절대 안 온대. 나 지금까지 그 사수랑 어색해. 말도 꺼내지 마. 아이 진짜 그 사내 새끼도 더럽게 쪼잔하네. 언제적 일을 가지고 아직도 그 난리야.
그러면 그때 안 왔던 신입사원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라도 한 번씩. 싫다고. 소문 다 나서 신입들도 다 알아.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또 며칠 삐져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식으로 둘러붙어 사람들 끌어오는 게 어렵겠다 싶으니 그 다음에는 투정과 불평,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엄마도 그래. 2억이나 여유 자금이 있었으면 그걸 저렇게 가게에 털어넣을 게 아니라 나 카페라도 차려줬으면 얼마나 좋아. 2억? 지금 가게 리뉴얼 하는데 2억이나 들었다고? 너 주방 안 와봤지? 장난 아니야. 거의 호텔급이라고. 엄마가 나 물려준다고 아예 할 때 좋은 거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하냐. 끓일 요리가 있어야 불을 쓰지. 불 떼봐야 팔이나 태우게 생겼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목 좋은데 카페 차려줬으면 얼마나 좋냐고. 당신은 카페가 하고 싶어? 당연하지. 야, 음식점도 뭐가 좀 뽀대가 나야 사장님 소리도 기분 좋지. 한식 뷔페가 뭐냐? 말이 좋아야 한정식이지. 그냥 밥집이잖아. 어디 가서 그래도 명함이라도 내밀라면 카페가 훨씬 낫지. 깨끗하고 깔끔하고 오는 사람들 수준도 있고. 남편은 아마 간만에 제가 남편 말에 귀를 기울여주니 마음이 풀렸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남편에 대한 한심함이 커져갔습니다. 진짜 철이 없구나 싶었거든요. 그제야 결혼 준비하면서 조금씩 보였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저 급하게 결혼했지만 진짜 할 거 다 했거든요. 그것도 시댁 쪽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단 예물을 크게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저희가 살 집에 친정에서 돈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남편이 5천만 원 해왔고 제 쪽에서 2억 5천을 했습니다. 비율에 맞게 명의도 나눠서 지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도 대놓고 예단 예물을 요구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물론 서운하다, 쓸쓸하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눈물바람 하시는 걸 보고 저희 엄마가 가방과 옷, 밍크 정도는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받은 게 없고요. 대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호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도 칸쿤으로 다녀왔습니다. 그게 예단 예물 대신이라며 진짜 한 푼도 안 쓰더라고요. 예단 예물 안 하는 대신 결혼식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으로 쓰는 건데 이거 따지고 보면 내 손해야.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은 당신도 같이 즐기는 거니까 이것저것 안 받고 우리가 같이 즐기는 거에 투자하는 거 내가 진짜 크게 양보하는 거다. 그때는 저도 미쳤었는지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도 뭐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번듯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호텔 결혼식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그 사람의 허세였다는 게 살면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보여지는 게 참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모습뿐 아니라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도 뭔가 격에 맞게 보여줘야 안심을 했습니다. 저랑 결혼한 이유 중 하나도 그게 컸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여자 아니라 현장에서 남자들 진두지휘하고 거칠게 일하는 거, 그게 그 사람한테는 뭔가 자랑거리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는 요소가 된 겁니다. 어쩐지 처음에 결혼하고는 저한테 하는 일에 대해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 친구들 만나면서 알게 되었죠. 그 사람이 친구들한테 마치 자기가 제 직업을 가진 사람인 양 아는 척하면서 이래저래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걸 말입니다. 사실 그때도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라도 절을 하는 게 남자라는데 마누라가 예뻐 그 직업도 예뻐 보이나 보다 했거든요. 뭐 그게 아니라 순 그 인간 허세라는 걸 알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긴 했지만요. 여튼 이 사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던 어느 날 뜬금없이 저희 둘째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서로 친하고 다정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전화 통화까지 하는 일은 좀 드물거든요. 보통은 문자로 많이 하고 가족 단체 대화와 방에서 얘기를 나누니까요. 그래서 뭔가 큰 일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해준 얘기는 정말 어이가 없고 기막힌 거였어요. 사실 저희 자매들이 몇 달 전부터 약간 서프라이즈 느낌으로 마련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환갑 잔치예요. 엄마는 요즘 누가 환갑 잔치를 하냐고 요즘엔 칠순도 잘 안 한다고 펄쩍 뛰셨지만 저희 자매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띠동갑이시거든요. 연세 많은 아빠 병수발 드느라 엄마 뒤늦게 엄청 고생하셨어요. 일찍 결혼해서 딸 셋 넷이 낳고 친할머니한테 구박도 많이 받으셨고요. 다행히 아빠가 가정적인 분이어서 방패가 많이 되어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딸 입장에서는 안쓰러운 분입니다. 그런 엄마한테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희 자매가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여자 넷이서 드레스 입고 사진도 찍고 아빠랑 사이들까지 짝 빼입고 가족 사진도 별도로 찍기로 했습니다. 물론 생신 당일날은 멋진 곳에서 식사도 할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남편이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글쎄 식사를 저희 시댁 식당에서 하면 좋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남의 집 돈 벌어주는 게 무슨 축복받을 생일이냐. 자기 집에서 하면 똑같은 한정식에 얼마나 더 축하를 해주겠냐. 이런 소리를 하며 졸랐다는 거 있죠. 제가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예약을 다 했고 성금도 걸었다고 했더니 그 성금만큼 빼주겠다고 하면서 조르는데 이걸 대체 어쩌니? 큰언니랑 먼저 얘기를 했는데 큰언니도 난감한지 너랑 얘기해보라고 하더라. 미친다 진짜. 아 정말 왜 저래? 우리 시댁 음식 정말 평소에도 먹을 게 안 되는데 무슨 잔칫날. 안 돼 언니. 나도 뭐라고 할 테니까 언니도 그냥 거절해.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또 아주 대차게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글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까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거는 자기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나요? 나 사진 안 찍어. 어차피 가족도 아닌데, 아니 가족 취급도 안 해주는데 내가 거기 가서 왜 사진을 찍어? 내 시간 들여, 내 돈 들여 옷 갖춰 입고 내가 뭐하러 그래? 진짜 5살 애도 아니고 그러면서 딱 잘라서 사진 찍는 것도 거부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더 기막힌 건 저희 자매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건 엄마한테 비밀로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글쎄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 있죠. 아니 사돈, 제가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그 흔한 개모임 하나를 저희 식당에서 안 하시더니 세상에 어쩜 환갑잔치 같은 중요한 행사까지 저희를 무시하십니까? 무시라뇨?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환갑잔치라뇨? 아니 우리 애가 장모님 환갑이니 저희 가게에서 모시고 좋은 음식 대접하자고 했는데 굳이 호텔 가서 비싼 거 드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저 진짜 서운합니다. 저희가 호텔보다 못한 건 그 뭐냐? 호텔보다 돈을 덜 받는 거 그것뿐입니다. 아니 저 사돈 그렇게 돈 헛되게 쓰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입니다. 허영이 있으시네 보니까. 그럴 거면 예단 예물이나 좀 잘 챙겨서 보내시지 참. 엄마가 진짜 어이없어하며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돈 속을 긁습니까?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따졌더니 오히려 저한테 못됐다고 막 퍼부으시더라고요.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큰 효도인데 저한테 양쪽에 다 불효한다고 말이죠.
언니들도 마음이 단단히 상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찍는 것만 엄마한테 말하고 파티는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시어머니가 낼름 다 말해버려서 김이 새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엄마 아빠가 잔치 필요 없고 그냥 저희 시댁 음식점에서 식사나 한 끼 하자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무시하는 것도 마음 불편하고 밥 한 끼 그냥 같이 먹자 하는 마음이신 듯 했습니다. 이미 기분은 기분대로 상한 언니들은 그러라고 퉁 내던지듯 답하고 저는 세상 다시 없는 죄인처럼 쭈구리가 되었죠. 그리고 엄마 생신 당일 진짜 언니들 앞에서 저 정말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반찬들에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전부였어요. 불고기랑 잡채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메인 요리라고 한가운데 능이 오리탕이 나왔는데 너무 질기고 비려서 다 못 먹었습니다. 건강한 오리도 아니고 어디서 폐사한 걸 싸게 사왔는지 고기가 가죽 같더라고요. 결국 조카들도 계란말이 한두 개에 맨 밥만 먹고 언니들은 제 쪽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계산할 때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래도 엄마 생일밥은 당신이 사신다고 카드를 내미셨는데 세상에 12명 밥 먹은 값이 150인 거예요. 모두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계산하는 제 남편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장모님 생신 축하드리는 기념으로 제가 특별히 60만 원 디스카운트 해드렸어요. 막내 사이밖에 없죠? 정말 그 입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저희 큰언니가 결국 한마디 하더라고요.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바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가 150만 원어치 음식이야? 먹을 거 하나 없더만. 우리가 예약했던 호텔도 이 식구 다 먹어도 100도 안 나왔어. 그 예약금만큼은 빼준다며. 나 예약금 100 걸었고 그거 다 날아갔거든? 아빠 50만 내요. 그것도 과부네. 그러자 남편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말 심하게 하시네. 좋은 날이라 내가 특별히 사람도 안 받고 대관에서 진행하면서 대관비도 안 받았구만. 아니 그쪽 집 식구들 입이 까끌해서 입 짧은 걸 왜 남 음식 탓을 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큰언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별명이 쌈딱입니다. 정말 참지 않아요. 그런 언니가 지금까지만 해도 많이 참은 건데 진짜 여기서는 저도 말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네 그만해라. 자네 계산하게. 잘 먹었습니다, 사돈. 그 상황을 끝낸 건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힐 거 없다며 말없이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정말 미친 듯이 퍼부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환갑잔치에 바가지를 씌워? 네가 사람이야? 야, 너 같은 놈은 진짜 사람도 아니야. 말 다 했어? 너는 처형이 그딴 식으로 우리 집을 무시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 값어치도 제대로 모르는 싸구려들 주제. 좋은 재료 좋아하네. 음식물 쓰레기 직전인 재료로 대충 버무려 만드는 주제에 넌 카페를 해도 망할 놈이야.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지인이나 가족 네 가게로 끌어들이기만 해. 바로 구청에 위생신고 넣고 내가 증언할 테니까. 제가 지지 않고 버럭버럭하자 그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정말 저 인간이랑 더는 못 살겠다 싶었던 그때 그놈 따위 신경도 쓸 수 없을 만큼 큰일이 제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결혼을 기점으로 잠시 건강을 회복하신 것 같았던 아빠가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는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일을 하는 특성상 출퇴근이 좀 자유로웠고 마침 겨울이라 현장이 많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워낙 오래 일했던 회사라 배려를 해주신 곳도 있고, 일단 퇴직 처리 후 일이 있을 때마다 프리랜서로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덕분에 돈은 회사 다닐 때와 비슷하게 받으면서 아빠를 전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남편은 이런 제 선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게 시댁 쪽에서는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남편은 대뜸 회사 그만뒀다고 해서 자기가 생활비를 다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부터 하더라고요. 당신 선택이니까 당신이 책임져. 나 일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손 안 벌려. 어휴, 그래도 직장 하나 번듯해서 그거 하나 다행이다 했는데 이제 봐줄 게 뭐 있냐 너. 나보다 나이도 많아. 시댁에 잘하기를 해. 그러는 당신은 뭐 있어? 이날 이때까지 부모한테 독립도 못하고 그러고 살면서? 서로 긁는 얘기는 하지 말지. 남편과는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지만 아빠가 걸렸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안정된 가정이 중요한 아빠에게 제가 이혼하는 모습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댁과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오히려 약점처럼 잡고 늘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빠가 가장 중요했으니 전담해서 아빠 간병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아빠 연세도 있고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별도의 수술이나 치료보다는 호스피스 병동을 권하더라고요. 아빠도 존엄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다고 연명치료 다 싫다며 호스피스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달 아빠는 조금씩 사그라들며 삶을 정리하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그 과정을 다 함께 했고 아빠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화가 나는 건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아빠 병원을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쁜 형부들도 와서 몇 번씩은 들여다보고 언니들도 주말에는 와서 우르르 같이 있어줬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이 잦은 첫째 형부는 공항 가기 전에 들러 주무시는 아빠 얼굴만 보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한 번을 안 오더라고요. 아빠도 언젠가부터는 포기하셨는지 어느 날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아빠는 우리 막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우리 막내가 행복해야 막내가 속한 가정도 행복한 거야. 너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아빠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인간을 잡아다가 머리끄댕이를 휘둘러야 하나, 뺨을 쳐야 하나, 분한 마음에 손발이 다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 즈음 제가 정말 큰 사실을 하나 알아내서 아마 더 분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 사실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부모라서 자식 일을 다 꿰고 있으니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제 남편 바람 피우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개새끼 하니까 정말 개 같은 짓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어이없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하고 있다 했잖아요. 어느 날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남자 동료 하나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랑은 거의 군대 동기 마냥 자연스럽고 친한 사이인데 굳이 전화를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제 사정 다 아는 놈이 글쎄 단둘이 저녁을 먹자는 겁니다. 뜬금없이 무슨 저녁인가 싶었는데 그 즈음 아빠에게 오지 않는 남편에게 맘도 상해 있고 지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 전환 겸 밥이나 먹자 하고 나갔죠. 그런데 이놈이 저를 외곽에 있는 호텔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했습니다.
너 지금 내가 우습냐? 어?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저녁 먹자고 하더니 내비에 호텔 찍었네? 너 나 여자로 봤냐? 야, 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아이씨, 가서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이놈의 내비 때문에. 무슨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한데 왜 말을 못해? 일단 가서 보고 말해. 그 녀석 평소에는 진짜 나불나불 말을 잘하는 애라 제가 수다쟁이 언니라고 가끔 놀릴 정도거든요. 그런데 답지 않게 과묵하게 굴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한 30분 정도 갔을라나 살짝 한적한 동네가 나오고 거기에 뜬금없이 스파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변에 음식점들도 좀 있고 나름 그 호텔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제법 꾸려진 동네였습니다. 호텔 정문이 잘 보이는 곳에 차를 댄 동료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말을 꺼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까지 왜 하나 싶긴 한데 내가 무좀이 심해. 이게 군대 있을 때 완전 심하게 걸린 후로 낫지를 않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다시 심해지고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거든. 그런데 언제 한번 여기 온천물에 담그고 나니까 너무 괜찮아지는 거야. 게다가 여기 가족탕처럼 개별 온천을 객실에서 쓸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내가 여기를 주말마다 오고 주중에도 한 번씩 대실로 오거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진짜 자주 마주친 사람이 있어. 그래, 네 무 좀 안 좋은 건 알았고 그 사람은 누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기 간다. 동료는 말을 머뭇거리다가 후다닥 어딘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옆에 딱 봐도 어린 여자 하나 끼고 희희낙낙 호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서로 몸을 주물주물하면서 들어가는데 멀리서 봐도 불륜, 가까이서 봐도 불륜, 딱 도장 찍은 커플이었습니다. 어이없어하는 저를 보며 동료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회식 갔을 때 네 남편은 날 기억 못하겠지만 난 하잖아. 사실 근 한 달 동안 거의 4-5번 마주쳤거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다 어이가 없더라. 내가 진짜 혹시 닮은 사람 착각하나 싶어서 흥신소마냥 미행도 했거든. 니네 가게로 들어가더라고. 확신하고 말해주는 거야. 저는 그날 그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하다 보니 잘하는 흥신소도 많아요. 뭐가 잘 안 풀리면 건축주건 건물주건 땅 주인이건 뒤를 캐야 할 일이 좀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돈독하게 잘 지내온 흥신소 사장님을 통해 샅샅이 좀 캐달라고 하고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빠 돌아가시면 바로 이혼이다 생각은 하고 있었죠. 아마 병상에 계신 아빠를 한 번이라도 찾아오는 성의를 보였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이를 득득 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인간, 병상에 계신 아빠도 안 찾아오더니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오지 않았어요. 저한테 딱 10만 원 입금하면서 이런 문자 하나 왔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더니 너는 집에 안 들어와서 모르겠지만 만날 찬물에 험한 일하며 고생한 우리 세 식구 죄다 독감 때문에 죽어나고 있다. 기침하고 열나는데 장례식장 가는 것도 민폐니 가지 않는 걸로 부조한다 생각해라. 그 문자를 보고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아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완전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완전히 장례가 끝나면 엄마와 언니들에게도 제 마음을 전했죠. 언니들은 물론 엄마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다들 속이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아빠 안 계신 집을 정리하고 며칠 전은 친정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영 입맛이 없다고 하신 엄마가 갑자기 망고가 드시고 싶다 하더라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죠. 근처 과일 가게에는 망고가 없어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 떨어진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백화점 과일 코너에서 망고를 고르고 있는데 순간 제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오늘 너무 고마워. 너 진짜 그 가방 너무 갖고 싶었는데. 왜 이래? 나 사장님이야. 그리고 그런 가방 하나로 감동받으면 나 좀 실망인데? 내 여자가 말이야. 그런 가방은 원래 계절에 하나씩 사는 거지. 우리 귀염둥이 계절 바뀌면 하나 또 가볍게 입양하자. 망고를 고르다 말고 휙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서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갔죠. 너 재미 좋다? 독감 걸려 장인어른 장례식도 쌩깐 놈이 여기서 계집질을 하고 있네? 아이, 당신 여기 왜?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 너 같은 새끼 잡아 족치려고 기다렸다 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망고로 바로 남편 머리통을 찍어버렸습니다. 물렁한 망고 과즙이 부셔져 머리는 엉망이 되고 안에 있던 두껍고 뾰족한 씨는 바로 두개골을 찍었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더라고요. 옆에 있던 내연녀가 너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덤비길래 바로 뺨을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남편이 사줬던 것 같았던 명품 가방을 낚아챘어요. 그걸로 내연녀를 후두려 팼습니다. 그 여자 맞는 와중에도 가방 걱정에 깍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례식도 안 나탄 후레 자식이 여기서 바람핀 여자 가방 사주면서 데이트하냐? 그래, 어디 한번 넌 맞아 죽고 난 쪽팔려 죽어보자. 다 같이 저승 한번 가자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은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를 다 알아버렸습니다. 오지랖 넓은 몇몇 사람들이 내연녀한테 젊은 여자가 그러고 사는 거 아니라고 훈계도 하고 어떤 할머니는 남편 등짝 스매싱을 하더라고요. 백화점 시큐리티가 와서 상황은 무마가 되었지만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간만에 온 집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부딪혔습니다. 사랑이 죄냐며 뻔뻔하게 구는 남편을 보며 저는 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일단 중요한 집만 몇 개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제대로 다 챙길 요량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쓰레기는 묵어도 쓰레기인 모양이었습니다. 뭐든 그래도 오래 잘 묵히면 쓸모가 생기잖아요. 된장도 묵히면 묵은 된장 돼서 진하고 구수한 맛이 생기고 간장도 묵으면 씨간장이 되고요. 하다못해 사발도 오래 묵으면 골동품 얘기를 듣는데 인간 쓰레기는 그냥 묵어봐야 쓰레기였습니다. 제가 이틀 뒤에 짐을 가지러 집에 갔거든요. 물론 중요한 건 거의 다 챙겨와서 크게 챙길 건 없었습니다. 다만 장롱 안에 뒀던 제 액세서리 함을 놓고 온 게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뛰다 보니 액세서리를 할 일이 많지 않아서 아마 두고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반지 다이아 작은 거 박힌 거 하나, 엄마가 해주신 금가락지 하나, 제가 처음으로 샀던 명품 목걸이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걸 두고 오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장롱을 뒤졌는데 글쎄 그게 없는 겁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셋째 주 월요일이라 가게가 쉬는 날인데 전화도 받지 않고 시부모 역시 전화를 안 받길래 그냥 무작정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광경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 내연녀와 남편, 시부모까지 쪼르르 앉아서 글쎄 술 마시고 놀고 있는 거 있죠. 게다가 상간녀 손에는 제 반지가, 목에는 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이 돌았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네가 진짜 미쳤구나.
우리 아빠 장례식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나마 나한테 있던 액세서리를 다 전현한테 주렁주렁 걸어줘? 너도 진짜 답답하다. 내가 그 노인네 장례식을 왜 가냐? 그리고 너 이거 네가 놓고 간 유실물이야. 그 집은 내 명의도 있고, 즉 내가 내 공간에서 주순 내 물건인데 내가 어디다 쓰건 네가 뭔 상관이야? 개소리하고 있네. 저는 그대로 달려가 상에 있는 전골 그릇을 들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간녀와 남편 머리 위로 쏟아부어 버렸어요. 반찬 그릇은 시부모한테 던져버리고 바로 상간녀 손을 휘어잡았습니다. 모기 새끼만한 다이아 박힌 반지는 준다 해서 싫었지만 제 엄마가 해준 가락지는 그 손에 있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손을 비틀어 가락지를 빼고 목에 있는 목걸이도 확 잡아채버렸습니다. 아프다고 질질 짜며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확 밀쳐버리고 남편 뺨을 올려 붙였어요. 제가 현장일 하면서 다져진 노동 근육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걸 풀파워로 휘둘렀으니 어땠겠어요. 부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휙 날아서 쓰러질 정도로는 맞았죠. 그대로 나온 저는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이 진짜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 유산을 정리하던 중 공증까지 된 차용증이 있어서 뭔가 했는데 세상에 그거 저희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주신 차용증이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신 거 있죠. 엄마, 이게 뭐야? 아빠가 왜 시엄마한테 돈을 빌려줘? 그거 네 아빠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아마 노서방이 저 따위로만 안 했어도 너희가 계속 살기만 했어도 나도 받을 생각 없었는데 말이다. 네 시엄마가 어느 날 대뜸 전화를 해선 2억이 없어서 너희 이혼하게 생겼다고 하지 않든. 그게 무슨 소리야? 2억 때문에 내가 왜 이혼을 해? 2억이 없어서 가게가 망하게 생겼는데 가게 망하면 노서방이 너랑 면목 없어서 어디 살겠다고 하겠냐고. 사위 나 좀 세워달라고. 와, 진짜 미친 것들. 아니, 미친 것도 핏줄로 이어지나? 부모고 자식이고 왜 다 그따위야? 그래서 네 아빠가 해줬잖아. 그래도 돈 그냥 주고 받는 거 아니라고 공증도 받고 하긴 했으니 네가 인수해서 받아. 아휴, 정말 이게 뭔 짓인지. 그래서 저는 바로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뿐 아니라 채권 상속을 통해 시어머니 가진 채무에 대한 소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시며 음식 다 업고 와서 난리를 부려도 연락 한 통 없더니 변호사가 보낸 채무 소송에 대한 서류를 보고는 제각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하자마자 정말 옮기기도 어려운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딴 걸 왜 보내서 사람 속 시끄러운데 한 바가지를 더 보태? 아니, 나랑 계약한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뭐하러 갑니? 그리고 그게 엄밀히 말하면 자식 잘 살라고 부모가 그냥 준 돈 아니니? 내 아들이 받을 거 내가 대신 받았다 뿐이지. 법이 안 그래요. 우기셔도 저는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답도 안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통화 녹음된 것과 시모에게 보냈던 서류 스캔본을 죄다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 인간도 제깍 전화가 오더라고요. 말하는 꼬라지를 들어보니 자기 엄마가 돈 받는 건 일절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나랑 상관없어. 그 돈 내가 득본 거 하나 없고 우리 엄마가 받은 거니까 엄마랑 해결해. 그리고 나 네가 건 위자료 소송 이런 거 응할 생각 하나 없다. 너 네 친정 챙기느라 우리 가정에 소홀했다고 내가 다 알릴 거야. 그러던가. 아, 그리고 채무도 상속되는 거 알지? 엄마가 빌렸다고 모른 척 하다가는 너한테 이거 빚 그대로 간다. 잘 해결해. 그리고 위자료는 그래, 그것도 법대로 하자. 너야말로 집에 제대로 돈 한 번 갖고 온 적 없고 네가 다 썼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 증언에
우리 언니 형부 증언까지. 나는 네가 재판 길게 끌면 끌수록 좋아. 아주 더 탈탈 털어버릴 테니까. 여전히 상황 파악 못하고 깝치는 놈한테 더 이상 말을 길게 하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제 할 말 딱 하고 그것까지 통화 녹음해서 변호사한테 바로 줬습니다. 모은 녹취 자료 말고도 너무 생생한 증거가 차고 넘쳐서 변호사가 오히려 고민하더라고요. 어떤 증거를 써야 할지 고르는 것도 힘들다나요.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이유는 남편이었고 결혼 기간 내내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것도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희 아빠에게 빌린 돈도 갚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 저희 아빠가 글쎄 공증받으면서 거기에 이자까지 비율을 정해서 붙여두셨더라고요. 물론 법정 이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기는 했지만 시모는 그걸 가지고도 거품을 물었습니다. 2억만 빌렸으면 2억만 돌려주면 되지 무슨 이자냐는 거였죠. 가만 말하는 꼬라지를 들어보니 사인할 때 제대로 보고 한 것도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돈 들어온다니까 그것만 신이 났겠죠. 여튼 시댁은 저한테 돈을 2억 넘게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남편은 위자료를, 상간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과 상간녀의 개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여자를 꼬시면서 엄청 부자인 척을 했더라고요. 남편 친구 중에 카센터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네 가게로 술이 들어온 외제차를 몰래 빌려가서 타고 다니며 지 차인 척 했던 모양입니다. 만날 때마다 차가 달라지고 시부모님이 하는 가게는 수많은 가게 중 하나라고 알고 있으니 얼마나 부자인 줄 착각했겠어요. 게다가 이 인간 저랑 만날 때부터 허세에 집착하는 놈이었다고 했잖아요. 어리고 순진한 여자 앞에서 진짜 오만 허세는 다 부렸던 모양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명품 사서 선물하고 자기도 들고 그 명품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 다른 명품을 사고 진짜 가관인 짓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글쎄 이랬대요. 본처한테 만약 들키더라도 넌 오빠만 믿어. 오빠가 소송 비며 위자료까지 다 알아서 할게. 넌 그냥 오빠만 보고 오빠만 사랑하면 돼. 그런 개소리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실체를 봤으니 그 여자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글쎄 저한테 줄 위자료가 없다고 여자한테 카드 대출, 현금 서비스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다가 뺨 맞았다는 거 있죠. 이것도 입산 시어머니가 저한테 원망 쏟아부으며 와다다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걔가 탈모에 쏟아 부은 돈이 얼만데 아주 머리를 다 쥐어 뜯겨서. 어이구. 전날 비가 진짜 많이 왔었는데 그 비 오는 날 가게 앞에서 상간녀가 남편을 진짜 살벌하게 패고 물고 뜯고 머리채 잡아 뽑고 난리를 피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유, 그 모발 이식한다고 머리통에 2천만 원을 들였는데 2만 원도 아쉬울 판에 순식간에 2천만 원 뽑힌 거죠 뭐. 자업자득이라 생각해서 저는 아무 반응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심했고요. 자기 억울하다고 쏟아내면서 자기 아들 치부만 다 들켰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여튼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저한테 돈을 안 주려고 버텼던 시어머니는 결국 가게와 집에 차압까지 들어가자 두 손 들었습니다. 저한테 할부로 갚겠다고 해서 또 싹 무시했죠. 어쩔 수 없이 아빠가 빌려줬던 돈 싹 갚고 남편 역시 위자료를 위해 그나마 끝까지 붙들고 버티던 집의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그 5천만 원, 어쩌면 남편의 전 재산이었는데 그거 싹 다 날라간 거죠. 상간녀도 남편 머리 죄다 잡아 뜯어놓고는 글쎄 남편을 고소했대요. 허위가 없죠. 혼인 빙자에 채무 소송을 같이 했다는데 아마 남편이 상간녀한테도 감언이설 섞어 돈을 빌렸던 모양이었습니다. 큰 사업하는데 잠시 돈이 좀 필요하다던가 하면서 빼냈겠죠 뭐. 여튼 그렇게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어 잡아 끌어다 쓸 허세도 없게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전 관심도 없는데 제 변호사가 큰언니 변호사 사무실 안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언니한테 전해줘서 저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사실 엄마는 저한테 요즘 매일 그러십니다. 애 낳기 전에 이혼해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런 놈은 아빠인 것 자체가 애한테 피해다. 넌 앞으로 너만 생각하고 살아. 다른 거 일절 생각하지 말고. 안 그래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 인간과의 사이에 아이라도 있었으면 애한테 제가 얼마나 미안했을까 싶었거든요. 여튼 저는 빚도 다 받아내고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회사에도 조만간 복직을 할 예정이라 이제는 진짜 저 위에서 열심히 살려고요. 그게 하늘에 계신 아빠도 행복하게 절 바라보실 수 있는 삶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